받겠다며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죽기를 각오했다는 황 대표의 결심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황 대표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단식 투쟁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 때 하는 마지막 선택이자 절박함의 표현인데요. 원내 108석을 보유한 제1야당 대표라면 제도 정치 속에서 협상력과 투쟁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치인이 청와대 앞을 차지했을 때 절박한 노동자와 어려운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꽉 막힌 정치권처럼 답답한 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다음 주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지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는데요.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사실상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가 이제 한 정오 정도에는 끝났다고 봤는데 네. 뭘 논의했느냐 이 결과를 발표한 거는 4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표 내용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론적인 이제 한 문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사실상 어떤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입장 변화나 이런 것들을 따로 결정한 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이제 그 23일 0시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울러서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나와서 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완전히 지금 협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요. 네, 대표가 네. 이제 농성을 하는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나 이 관련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계속 이제 일본과의 어떤 외교부 라인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무수석은 어제도 가고 오늘도 또 간 겁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협정 종료 시한이 하루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NSC 회의에서 미리 어떤 우리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을 텐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현 상태로 가면 종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리상 국회의장의 절충안,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이 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의도에 관심이 좀 쏠렸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추진해도 좋다라고 이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일본의 NHK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희상 의장 안이라는 것은 한국 기업과 이제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피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이라고 한 전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이라는 거는 결국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즉 강제징용 문제는 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제 해결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어떤 뭐 일본과 한국 기업과 그다음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그 외에 이제 어떤 그 뭐 경제 협력 자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다. 즉 배상의 성격은 없는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아베 신조 총리 발언의 맥락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한쪽에서 이렇게 좀 그 퇴로를 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알쏭달쏭해요. 일본 측 태도는 우리가 먼저 한국 측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입장은 현재까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안보상의 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안보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논리인데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라든지 이런 일본의 주요 이제 인사들이 어떤 그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네. 나가서 또 주요하게 제기하는 쟁점은 과거사 문제거든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판결,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일본 정부가 무엇을 문제 삼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의 문제가 그 문제를 그 쟁점을 계속 애매하게 가져가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뭐 이렇게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본 쪽이 우리는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전략적 모호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일본 쪽에는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청와대는 지금 문희상 의장의 절충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문희상 의장이 내놔는 정부와 조율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문희상 의장안과 같은 이제 한일 기업 그리고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어떤 의미의 어떤 아닌 거냐 아니면 그건 아닌데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양국이 뭐 어떤 도의적 차원에서 머리를 모아서 해결해 보자는 차원이 아닌 거냐 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또 청와대가 섣불리 이런 안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들하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희상 의장 안으로 이후에 해결책을 만들 것인지 그런 거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때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거는 뭐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또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나오는 지적이 정부의 입장이 이제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하고 이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냐를 논의를 좀 모아나가는 그런 이제 역할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된 것인지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이런 걸 둘러싸고 이제 좀 논란이 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든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소미아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이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에 미국에 다녀왔다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미국 백악관의 고위 인사라든지 이런 좀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 설명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일 간의 어떤 갈등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합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이제 뭐 수차례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압박성 발언 이런 것들을 주요 인사들이 해온 반면 어떤 중재를 위한 그런 행위들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김현종 차장의 이런 좀 설득 노력이 얼마나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종 차장이 가서 이제 같이 했을 수밖에 없는 얘기가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미국이 이제 지소미아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같은 테이블에 놓고 사고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비치는 것이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셨지만 오늘 아침자 한 보수신문 일면 머릿기사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지금 여단급 병력을 미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국방부가 사실 무리라는 공식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이제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제 호프먼 대변인 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라면서 여전히 이제 어떤 동맹 관계에 어떤 중점을 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또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즉각 기사를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이 보도에 대해서 나는 거짓되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기사들을 매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협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동안의 어떤 과장 보도라든지 어떤 부정확한 보도 때문에 미국 국방부 장관도 상당히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에 나와서 이제 미 정부 공식 입장이 그런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돼 있는 뭐 그런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 한미 안보 협의회 공동 성명에서 미국이 분명히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약속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그 외에 지금까지 한미 간 논의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얘기들은 나온 바가 없다라는 점들이 계속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보도를 어떻게 일면 머릿기사로 올릴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 쪽 반응만 보면 오보가 많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언론의 어떤 부정확한 보도라든지 이런 걸 문제 삼을 때 최근까지 이제 검찰 보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뭐다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검찰발 뭐 소스가 검찰이겠구나 또는 뭐 피의자 변호인이겠구나 아니면 참고인 중에 누구겠구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보도는 그냥 외교 소식통 이렇게 지금 그 소스가 나와 있거든요. 네. 사실 외교 소식통이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뭐 나름대로 뭐 과감한 보도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좀 우리의 좀 이미지가 손상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좋은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네. 보도를 통해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카드는 뭐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전화해보기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점도 뭐 있었다라는 좀 저의 냉소적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미군 철수 카드를 미군이 꺼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 정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겁이 났던 거죠, 우리는. 네. 우리 입장으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해졌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구나 또 미국을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금 뭐 미 의회에 이제 의원들을 만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다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난 사람들이 뭐 미 하원의 뭐 마이클 맥콜 외교위 간사 그리고 상원의 찰스 그레슬리 임시의장 그리고 코리 가드너 외교위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이런 사람들이었다는데 네. 일단 이제 그 세 당의 원내대표들이 뭐 반응을 이 미국 의원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걸 보면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가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방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뭐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좀 미온적인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또 특별히 그 이 방위 분담금과 관련해서 놀라운 또 일들이 사실 저는 뭐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뭐 주한미군 미국 대사나 뭐 이런 주요 인사들이 대놓고 이제 뭐 얼마 액수를 얘기하면서 방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관련 보도나 이런 것들을 과거부터 이렇게 쭉 되돌이켜 보면은 뭐 GDP 대비 뭐 국방비를 인상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위 분담금을 인상해 줄 것을 압박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있어도 대놓고 이렇게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여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끝내. 그렇습니다. 오늘 25일부터 부산에서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에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날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이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갈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한 데 대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이제 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불참할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특사를 보낼 테니까 좀 그걸 받아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도 이제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북측이 뭐 발표한 담화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정부를 굉장히 좀 격하게 비난하는 좀 과하다 싶을 만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입장 밝힌 거 보면은 발언이나 표현을 굉장히 조심한 흔적이 좀 역력해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부를 뭐 삶은 소 머리라든지 뭐 이런 데 비유한 때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지도자격을 뭐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례는 아니거든요. 뭐 네. 남조선 당국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아주 우호적이고 정중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낸 거에 대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최근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에까지 이제 그 좀 나쁜 태도로 이제 임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좀 톤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게 평상시에 그 담화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어서. 그렇죠. 더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처지라든지 이런 걸 이해해 준다는 어떤 표현이 또 담긴 것이 네. 예를 들면은 그 국내 보수 세력들이 뭐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대북 관계 개선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이제 있는 논평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우리 정부의 처지를 이해해 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은 상당히 조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측이 한 아시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을 거부한 것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당분간 남북 관계는 우린 관심 없다 이런 식의 태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분명한 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부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상황은 아니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종의 답방 형식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네. 뭐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갖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해야 되니까 네. 함께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역제안을 한 바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더 이제 금강산
금강산 관광을 같이 개발을 해보자라든지 또는 다른 관광까지 한번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함께하는 방법을 논의해보자든지 이런 역제안 같은 것도 뭐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네.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 이제 그 가동 재개 같은 것은 북한이 생각할 때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해서 재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동안에 이제 남북 대화의 내용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자신들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일단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서 여러모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미국의 양해를 얻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북한은 이제 그 어떤 불만이 섞인 논평을 이제 내놓은 것이거든요. 네. 뭐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남북 관계 문제를 가지고 미국으로의 어떤 구걸 행각에 올랐다. 그리고 뭐 다조성도 독자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불만을 이제 제기하는 국면으로 이제 북한 정부는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답방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좀 분위기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청와대 입장에 나온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매우 아쉽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 서면 브리핑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 하는 쉽지 않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와대가 답신을 보낸 사실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즈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냈기 때문에 5일날 답신을 보낸 게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것도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 소환 조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검찰에 출석했고 조사를 마치고 이제 오후 7시쯤 귀가를 했다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뭐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해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어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검찰도 원칙적인 입장으로 뭔가 이렇게 그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법조계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진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논리에 더 이제 힘을 싣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또 법조인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반면 또 어쨌든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자기를 방어할 거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속영장 발부와 꼭 연관지어서 뭐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정경심 교수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부부가 이제 뭐 어떤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한쪽이 구속이 됐을 경우에 같은 사안으로 다른 한 사람까지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고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과연 검찰이 이제 그런 관행이나 선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례적인 뭐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는 뭐 아직까지는 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더 3차 소환 조사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검찰은 이제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검찰 시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조사할 게 남아 있고 그거는 뭐 본인 입으로 들어야 되니까 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곧바로 그러면 추가 소환을 또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는 마지막까지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수사를 좀 보완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다시 이제 추가 소환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런 좀 어떤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 소환 조사 얘기가 나올 때 같이 나온 게 감찰 무마 의혹의 지금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검찰에 소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에 여러 업체들로부터 이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3주 만에 이제 출석을 한 건데요.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은 뭐 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녀 유학비라든지 항공권이라든지 또 골프 접대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챙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 혐의가 확인이 되면 이제 검찰은 이 유재수 이제 부시장이 이런 여러 의혹들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감찰이 중단됐고 그 감찰을 중단하는데 윗선에 누가 개입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이어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윗선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쪽으로 네. 수사가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그 부시장과 관련되는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유재수 전 시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런 해석이 있는 게 이게 애초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어떤 감찰 무마 의혹이라는 거는 사실 의혹이 제기된 지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이게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그 나와서 이제 폭로한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본격적인 수사의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로 단식 이틀째 지금 접어든 상황인데요. 청와대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까지 지금 주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단식 이틀째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지소미아 종료 날짜가 눈앞에 다가와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돼서 이 투쟁을 더 늦출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수출 규제를 한 거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이다.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당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과 혁신의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가 단식 하루 전날 영양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언론 취재 결과 뭐 서울의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난 19일 날 이제 뭐 영양제를 이제 맞았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 병원의 관계자가 지난 19일 날 자신의 이제 그 SNS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와서 이제 영양제를 맞고 갔다. 머리도 많이 길었다.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알려진 건데요.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제 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뭐 기대를 뭐 해도 네. 큰 이제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뭐 병원에 높은 사람이 와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런 것일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져서 이 관계자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당에서 뭐 혹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다른 당에서는 이게 어떤 황제 단식이다. 영양제를 맞고서는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은 뭐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뭐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이 뭐 하루에 12시간씩 이 단식 농성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사실들도 알려져서 마찬가지 이제 황제 단식 논란에 또 비난을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이제 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대표가 이렇게 좀 어떤 그 단식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직자들이 가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상황을 챙기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할 때 좀 이른바 이제 그 거동 수상자가 와서 뭐 이렇게 가격을 한다든지 이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직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도 이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미 중이고 당대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물론 이제 국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정치협상회의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지금 참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가 빠진 채로 이제 여야 당대표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 번째로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지만 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뭐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강제인용 문제 해결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게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쨌든 미국을 갔다는 것은 3당 원내대표가 같이 갔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돌아오면은 사실 뭔가 뭐 명확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국회가 이제 좀 의견을 일치를 시켜서 어떤 그 외교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됐을 것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을 하면서 그런 기회가 오히려 막히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맥락에서 단식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뭐 여당이나 다른 야당들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총선 룰을 만드는 그러니까 총선 준비 작업은 지금 착착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심사단을 만들고 이 심사단의 평가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한다. 이런 방침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른바 이제 오디션 방식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수기 심사단을 신청자 중에 한 200~30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1박 2일 합숙을 시키면서 어떤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네. 또 전체 심사단의 온라인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해서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것인데요. 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번은 당 중앙위 투표에서 이제 확정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한다 이런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 가운데 이제 3분의 1 이상은 이제 공천 탈락시키는 거고 거기다가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 그리고 뭐 2번 이상 연이어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다음번 총선에서는 이 절반 이상의 인물이 새로운 인물로 되는 그런 공천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 컷오프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컷오프라는 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은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총선 준비는 좀 착착하고 있다. 쇄신 움직임은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사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이제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일단 관계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제 내일 자정을 기해 가지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뭐 미국과 일본 같은 그 우리 우방 동맹국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대체제가 있다. 그게 이제 그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고 일명 티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티사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정보 교류는 지속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을 주변국하고 협의하겠다는 뜻인데 네. 이 말뜻으로 보면은 지소미아는 내일 자정을 기해서 종료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보 불안을 여러 가지로 어떤 관리하기 위한 이런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네. 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조금 약간 이상합니다. 갑자기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걸 아주 저자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내일 하루라도 남은 기간 내에 이 한일 간에 뭔가 치열한 수싸움 내지는 또 어떤 그 연장을 위한 협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좀 갖게 합니다.
아, 일본과 지금 물밑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겠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이 종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 안보회의가 열려가지고 네. 지소미아는 종료는 재고돼야 된다. 또 일본 대사를 시켜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막판에 뭔가 변수를 마련하려는 모종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아베 총리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그 발언의 진위가 뭐냐. 이걸 두고 이제 여러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일본 쪽이 우리가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뭔가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져야 지금 지소미아도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외교라는 거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인데 네.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의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우리한테 모종의 약속을 해주고 예컨대 화이트리스트는 지금부터 재고하겠다든가 네. 또는 자기네도 국내 여론이 있으니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 조치를 지금부터 진행하고 한국도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협상을 막바지까지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이 맞고 네. 또 그렇게 될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내일 하루 동안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것이 자칫 한미 간의 어떤 졸속으로 봉합을 한다든가 네. 어정쩡한 합의를 만들어내가지고 과거 2016년 12월에 2015년 12월이죠.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이 그런 졸속 합의를 만들어낸다면은 이거는 안 하는 이만도 못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일관성은 다 무너지는 거고. 네. 그렇지 않는 협상이 가능하냐. 내일 하루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간에 서로 간에 물밑 교섭을 하고 좀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동안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협정 자체가 한일이 원해서라기보다 미국이 원해서 체결된 거고 또 모든 협정 체결에 판을 깐 건 다름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네. 사실 시중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건 한일을 초월해가지고 미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안보 이익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조금 밝혀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예컨대 주한미군이 미사일 정보를 탐지했다.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정보를 탐지하는데 이걸 주일미군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통상 주한미군이 수집하는 정보는 한미연합정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은 미군 내에서 즉 주일미군에 이걸 제공하려고 해도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체결되면 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즉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밑변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소미아가 바로 그 밑변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삼각형을 완성시키는 이게 미국의 전략 구성이고 또 한미일의 정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전략 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미군 내에서조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소미아가 폐지되면은 앞으로 정보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미국 판단이고 그러면 미국의 안보 이익도 중대하게 걸려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미국이 그처럼 집요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얘기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지금 협정 종료하지 말고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안보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반론은 늘상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좀 제대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면 우리가 2016년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런 설명으로 족한 것인데 네. 최근에 미국의 에스퍼 장관 설명은 뭡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롭게 하는 폐기 결정이다. 여기서 중국이 왜 나오는 거죠? 그 중국 때문에 이 협정 체결했다고 누가 그때 국민이 동의했습니까? 그럼 국민 정말 기만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논리는 뭡니까? 이게 지역 안보 상황을 한국이 오판했다. 그래서 저런 폐기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지역 안보라는 건 중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가 누구를 주적으로 하는 협정인가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말 이 협정을 한국 안보를 위해서 맺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보의 이익,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일본도 상당한 어떤 우리보다 더 큰 안보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족할 것 가지고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미국, 일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이 왜 협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이런 협정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체결한 협정인 거고 또 그럴수록 더욱더 이번 협정의 폐기 결정은 유효하다. 즉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부분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우리가 불성실하게 논의했던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폐기냐 연장이냐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왕 폐기한 결정 위에 앞으로 우리가 그 동북아에서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차라리 이렇게 초점을 옮기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국민들 입장, 아니 우려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땐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때 우리 안보에 혹시 허점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 안보상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막연한 불안이라든가 추정을 갖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네. 이미 8월에 우리가 이 협정을 연장을 안 하겠다고 결정할 때는 그런 안보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 협정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한국 안보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네. 그리고 국정감사 중에도 지금 이순신 합참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보니 우리가 아는 거 이상의 정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는 결정적인 정보인데 반해서 일본의 정보는 단지 참고용에 지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에요. 이렇다면 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려면 일본이 더 해야지. 왜 대한민국이 안보에 대한 걱정을 더 하느냐는 거예요. 네. 이 협정이 있고 없고가 안보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건 어떻게 대한민국이냐, 일본이지. 근데 자꾸 우리 안보에 대한 자신감 부족, 또 실상 정보 교류의 실상에 대한 어떤 막연한 추정 가지고 우리 안보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의 위기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레 먼저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소미아와 관련된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고로 자녀를 잃은 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 개정 촉구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식이 어머니가 질문자로 나서 다시 한번 호소에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 그 민식이법이 발의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김민식이라고 하는 9살 난 학생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11일 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예. 당시에 보면 영상이 있는데요. 그 스쿨존 안에서 막내 동생의 손을 왼손에 잡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바로 앞에 그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다. 그 사고 장면과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다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족들은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은 스쿨존의 규정 속도만 지켰어도 이 아이는 살았을 것 아니냐.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식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관련돼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이미 설치 조항입니다. 네.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라는 무조건 것이고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난다면 현재로는 1년 이상의 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예. 지금 민식이 법안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민식이 법안은 아마 다음 주에는 어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요. 예. 다음 주 정도에는 당정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전체 당정 협의를 열어서 정부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현재로는 11월 28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가 다 관련된 법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예. 11월 28일 날 만약에 그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12월 10일 날 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식이 법안은 사실은 오래되거나 이런 법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좀 더 안타까운 건 아까 이야기했던 한음이법이나 하준이법이나 태호 유찬이법이 좀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요? 이 모두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올해를 넘기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12월 다음 주 법안 소위가 안 되고 또 12월 10일에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때를 넘기게 되면 다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년 다시 4월. 얼마 전 지인이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라며 감 5알을 나눠주더군요. 아직 다 익지 않은 떫은 감이라 부엌 한 구석에 나란히 올려두고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급한 마음에 감 빛깔도 살펴보고 손가락으로 살짝 찔러도 보면서 홍시가 되기를 기다리던 어제 드디어 5알 중 1알이 먹기 좋게 익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더니 빨리 먹어요. 아내가 저에게 말했지만 참 이상하죠. 사춘기에 접어들어 저를 소 닭보듯 하는 아들 녀석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위로 솟구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짧은 순간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끌어당겼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밝게 뛰어놀던 아이를 더 이상 만질 수도 품에 안을 수도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민식이군 어머니 아버지 호소에 뒤늦게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론에 밀려 민식이법만 살피지 말고 태호, 유찬이, 한음이, 하준이 그리고 비록 이름을 딴 법안은 없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꼭 진지한 논의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인터뷰 시간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청취자 레너드라는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오늘 민식이법이 통과됐네요. 이제라도 통과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말씀이고요. 본회의 통과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또 학교 앞길을 어린이들에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 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거,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의무이겠죠. 꼭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